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 2023학년도 국내 대학 수시 입학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5월이나 6월 정도에 대부분 졸업하셨을 거고, 일부 나라나 국가인 경우에는 9월이나 11월 정도에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이 2023학년도 3월 입학을 목표로 삼으실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5일 정도의 기간이 국내 대학의 수시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물론 대학들마다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기간 내에서 3일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두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9월 13일에서 9월 15일 정도가 원서 접수 일정이다. 이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그리고 해외에 계시든 국내에 계시든 이번에 9월에 원서 지원하시고 내년 3월에 국내 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두신다면 지금서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입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국내 대학 입학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국내 대학에 다시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입시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죠. 수시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정시는 11월 수능 성적을 보고 난 이후에 보통 내년도 1월 달부터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수능 공부가 좀 어렵죠. 수능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시 지원의 원서를 하시게 될 텐데, 수시를 보시면 2022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5.7%였었어요. 근데 2023학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78.1%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오히려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늘었다는 점, 이게 좀 특이하죠.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다? 78%다. 전체 100% 중에서 22%를 정시에서 뽑고 78%를 수시에서 선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서 좀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1년과 2년 동안에 수시 선발 비율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 선발을 늘리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시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을 텐데 왜 여전히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78%인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78%는 전국을 따졌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여전히 수시 선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 또 서울에서도 한 16개 교 또는 의학계열 중심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선발 비율이 줄고 정시 선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대략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수시 선발 비율은 대략적으로 약 40% 정도를, 60%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는 78%를 수시에서 선발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약 60%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시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의 이 네 가지 전형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되신 분들에게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23.4%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하고, 44.3%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소 전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44.3, 학생부 종합이 23.4.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매우 선발 비율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얘기고, 서울, 수도권, 의대나 약대 같은 의학계열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학생의 교과보다 선발 비율이 많다는 점, 이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는
전국 전체로 봤었을 때, 전국 대학의 전체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대학 또는 의학계열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정시의 비율들이 예전보다 좀 늘어나는 추세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큰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형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특기자 전형, 이렇게 네 가지의 전형이 있어요. 전형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어떤 전형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다단계 전형을 취합니다. 1단계 소리평가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1단계 통과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치르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봉사나 동아리나 수상과 같은 비교과 역량들도 두루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정성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게 보셔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 100%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PA 성적만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플러스 학생부 70% 또는 학생부 30% 반영하는 전형인데, 논술 전형의 대부분의 전형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는 아니지만 수능 대비 어렵고 수능 시험 보기 어렵다 보니까 논술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또 논술 전형의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지만,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40대 1, 50대 1 또는 70대 1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다 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가 반영되면 수능 때문에 안 되고,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경쟁률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한국식의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기자 전형이나 어학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타깃으로 삼던 어학특기자 또는 특기자 전형들이 예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줄고 전형들이 많이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이 대부분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3학년도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44.3%,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3.4%, 논술 전형이 3.2%, 실기 실적 전형이 7.7%인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도 서울 수도권으로 봤었을 때는 선발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어찌됐든 4개의 전형 방식이 있지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원서 지원하는 전형은 어디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물론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요즘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불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점들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알아야 되는 사항 또는 다소 불리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해놓고 원서를 쓰는 거 위험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원서 쓰게 되어질 때 꼭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 대학의 모집 요강들이 다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냐,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게 되어질 때 전형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SW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1번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1번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자라고 적혀져 있죠. 관련 법령에 의하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두 번째 나와 있는 문구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지원자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가능하고,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원 자격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마찬가지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은 첫 번째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1, 2, 3, 4번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번째, 다시 말하면 국내외 고등학교라고 해서 국외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대학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수시 전형에 불리한 이유는 과연 뭘까? 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의 반영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이 예전에 한 8년 전, 10년 전에는 흔히 말해서 국내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국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해외를 나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학벌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면 어학특기자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하고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을 때보다 나갔다 들어오면 대학을 더 많이 잘 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루트를 많이 택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교육을 조장한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교육 정책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차단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우수성들이 반영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학력 지표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출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SAT 점수라든가 AP 성적이라든가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공인어학 성적,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내 대학들이 그거를 반영해줘야 되죠. 마치 3년 특례나 12년 특례처럼. 그리고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형을 신설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별도로 뽑아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없고, 그쵸? 두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득한 SAT나 AP를 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외에는 없다는 점, 공인어학 성적은 모든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결국은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을 가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한 결과를 국내 대학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동등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요. 외국에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 어떤 학교들은 동아리 활동, 공사 활동, 리더십 활동, 토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수업이나 모든 것들을 증빙 서류로 다 작성해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마치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뭘 서류를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마치 커다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셔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대학에서는 사실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서식이 되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내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학생부 대체 서식은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리스트나 레주메 같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없다. 결국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증빙 서류는 해당 학교에나 해당 기관에서 발행이 되어진 서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한국 입시에 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서류 준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류 준비에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근데 이 서류를 대면 하고 대면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 서류가 되느냐 서류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외국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지만 국내 자기소개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외에서의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장의 배경,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게 된 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본인의 생각들을 적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내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학업이나 활동의 내역들, 이런 내역들이 본인이 학업적으로 얼마나 우수하고 학업적으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의 자기소개서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 또 국내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쓰셔야 될지 매우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대학별로 면접 준비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대부분의 면접들이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 또는 지원할 학과, 그 다음에 그 학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면접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보신 경험이 없다 보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려운 건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어렵다. 수능 시험 보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얘기했었던 5가지의 경우들이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내 대학의 입시는 활짝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국내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 통해서 수능 최저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국내의 학생들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학업적 우수성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 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학력 지표 중에서 반영이 되는 게 결국은 GPA,
트랜스크립트밖에 없어요. 그쵸? SAT나 AP나 ACT 같은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지표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GPA 성적만으로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명지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해외고등학교 석차 등급 반영 불능자에 대한 환산편인데 지금 보시면 100점, 96점, 95점, 80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100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환산 점수는 99점이고요. 이걸 내신으로 등급으로 환산하면 2등급 정도로 봐줍니다.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도. 자, 검정고시가 96점을 맞으면 해외에서 올 A 등급을 맞은 학생과 동일한 점수로 환산하게 되고 올 A를 맞으면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GPA 성적이 올 A를 맞았다. 그러면 국내 대학으로 3등급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국내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만약에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성적을 갖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올 A 성적을 맞아도 3등급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서울권의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올 A를 맞아도 서울권의 대학을 못 간다. 왜? 해외에서 올 A를 맞으면 3등급.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1등급과 2등급. 이 얘기죠.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96점 이상 해외에서 올 A를 맞으면 3등급이라는 얘기는 환산 등급 3등급이라는 의미보다 1등급에서 3등급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 A를 맞았었을 때 그 범위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범위. 다시 말하면 GPA 성적 외에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기타 증빙 서류들을 통해서 학업적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A라 하더라도 그게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학업이나 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부족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A 성적만으로는 대학 결정이 불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10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0%. 그럼 나머지 40%가 뭐야? 서류 준비하는 거, 학생부 대체서식 작성하는 거,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하는 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대학 잘 결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서부터 이후의 과정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후의 과정이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고등학교 3년의 성적만으로 대학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출 서류를 보면 대학들마다 제출 서류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요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은 모든 대학에서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SAT나 AP를 반영이 되어지는 것은 연세대학교 특히 국제기열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비율이 있죠.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SAT나 ACE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지만 기타 다른 대학에서는 이러한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원서 지원하는 전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수능체제 비반영 전형. 그게 바로 대부분의 다단계 전형을 하죠.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고사. 1단계 서류평가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GPA, 트랜스크립트 성적표 들어가겠죠. 고등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에 들어가는 게 학생부 대체서식, 그쵸? 그리고 대체서식의 증빙서류, 거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자소서가 들어가겠죠. 이걸 통해서 1단계 합격자 선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은 대부분 빠른 학교는 10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라든가 쭉 보시면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성신여대 자기주도,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이나 경기대학교 KGU 학생부 종합,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등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 비반형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이라는 의미고요. 손해평가 100%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에서 417명 선발하고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548명,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형,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참 인재 304명, 아주대학교 다산인재 전형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외대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경기대, 카톨릭대 등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활동보고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안 되나? 꼭 그렇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라 그랬죠? 학생부 교과 GPA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대학이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장벽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벽이 첫 번째 뭐냐?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이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 여기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자라고 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4개 학기 이상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6학기 중에서 국내 고등학교의 재학기간이 3학기, 4학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려우실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외국에 나가서 2학기만 이수하고 들어왔다. 국내에서 3학기 이수했다. 이런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의 지원이 어려우실 거고 네 번째는 고등학교 장애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들 있죠. 이런 전형들을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전형을 뺀 나머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나 삼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국내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다. 그렇게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A를 맞았을 때 약 3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로 추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일반적인 내신 등급은 1.1, 2, 3, 4, 5, 6, 7 1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 국내 고등학교에서 정규 1, 2등 학생 1, 2등은 학생의 교과 성적과 동등하게 평가를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에서도 조금 낮게 명지대나 아니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삼육대 정도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지만 명지대 위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술 전형이죠. 만약에 내가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국내 고등학교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국내에서 만약에 3학기 정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갔다면
수능 최저가 충족이 가능하다면, 이런 조건이 된다면 논술 전형도 한 번쯤 노려보실 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은 국내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 수능 최저를 대부분 충족해야 된다는 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학특기자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특기자, 글로벌 인재, 이런 전형들은 사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반가운 이름이죠. 반갑죠. 하지만 그런 전형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져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국민대학교 정도예요. 국민대학교는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42명 선발하다가 올해 42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은 요구하지만 않지만 해당 원은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국제영이라든가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같은데,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 활동 우수자,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이런 전형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원이 적합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가 되면서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경희대학교 글로벌 영어,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 우송대학교 외국어 우수자 전형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에 나갔다 국내 들어오시는 분들,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 들어오시는 분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유리하려면 뭐가 만들어야 돼야?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해외 보면 별도로 뽑아주는, 없어요. 두 번째,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해 줘야 돼요. 안 반영해 줘요. 공인어학 성적 반영해 줘야 돼요. 반영해 주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를 가게 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에 대한 못 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국내 대학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적극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 SW 인재 전형이에요. SW 인재 전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탐구 활동 경험과 학업 관련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전형이고,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수성과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W 인재 전형의 원서 지원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5월, 6월이 되어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외국에 계시거나 국내에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9월에 수시의 원서를 쓰시고 내년 2023학년 3월에 국내 대학 입학을 목표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이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학업적 우수성,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 가지고 있는 증빙의 서류는 60% 정도다. 결국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만큼 가느냐, 이만큼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서부터 나머지 과정에서 40%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국내 대학 입시 현실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는 것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해외에서 요청을 하여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류 준비를.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가셔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9월이니까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6월이지만 사실 준비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야 되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건 각 대학별 면접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시고 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지만 사실 지금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